타인을 기쁘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여러분은 혹시 거절을 잘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 안 돼. 못할 것 같아. 이런 말들 말입니다. 왜 이런 순간들 있으시죠? 머리로는 분명 하기 싫어. 이건 무리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부탁을 해온 상대방과 마주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에 가짜 미소를 띠며 그래, 내가 할게 하고 말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상대방의 안색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심장이 가쁘게 뛰고 낮에 거절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밤새 이불 속에서 억울함과 후회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착해서 그래 혹은 배려심이 깊고 친절해서 라고 아름답게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책은 그것을 예쁜 친절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중독이라고 진단합니다. 바로 헤일리 머기 작가의 착함 중독입니다. 본격적인 책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저자 헤일리 머기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녀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세계 최고의 코칭 교육기관인 에릭슨 코칭 인터내셔널 과정을 수료한 베테랑 라이프 코치입니다. 현재는 5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사로잡으며 전 세계적으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춰라 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이끌고 있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멈춰라. 하지만 그녀가 이토록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화려한 양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 자신이 지독한 피플 플리저, 즉 남의 눈치만 보며 평생을 살다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이별을 경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고통스러운 깨달음 끝에 더 이상 내 삶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자신이 직접 겪고 치유한 실전 심리학적 방법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출간 즉시 화제를 모으며 1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전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이 책은 총 4부, 21장에 걸쳐 피플 플리징의 원인부터 내적 경계를 세우고 거절하는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아주 정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 착하다, 착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던 저로서는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책이었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정작 가장 소중히 돌봐야 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방치하고 유기해 왔는지 이 책을 통해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이미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왔으니까요. 이제 남의 눈치 보느라 낭비했던 삶의 운전대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헤일리 머기가 안내하는 단단하고 명쾌한 마음 치유의 여정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8월 중순의 보스턴. 나는 두 팔에 갈색 식료품 봉지를 잔뜩 안은 채 번화가 대로변의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뜨거운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빨리 집으로 달려가 에어컨 앞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린피스 캠페인 활동가에게 붙잡혀 벌써 10분째 북극곰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나는 애써 북극곰을 걱정하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 뒤에 전화 미팅이 잡혀 있었고 이대로라면 분명 늦을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면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괜히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북극곰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30를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죄책감을 못 이겨 지갑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들고 있던 식료품 봉지가 터지며 통조림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연신 사과하며 허둥지둥 통조림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겨우 집어들었을 때 그 활동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붙들고 가버린 뒤였습니다. 이렇듯 나는 많은 시간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삶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내게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뭐라 표현할 말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내게 무언가를 원하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심지어 길거리의 낯선 사람이든 두말 없이 주었습니다. 내가 불편하거나 지치거나 속으로 깊은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늘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만 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웃는 사람, 늘 밝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언뜻 칭찬처럼 들리는 그 이름표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짜 내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어쩌면 그 누구도 진짜 내 모습 따위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잔인한 아픔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을까? 거절하고 싶은데 왜 매번 수락하게 될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단 한 번이라도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마침내 남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을 버리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삶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에서 나를 구해줄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갑작스럽고 몸으로 와닿을 만큼 선명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후 나는 몇 해에 걸쳐 느리지만 의도적으로 내 감정과 필요, 바람과 꿈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귀를 기울일수록 그 목소리들은 점점 분명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면 돌볼수록 다른 이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일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치유는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신을 돌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로 주위를 돌릴 때마다 우리는 치유됩니다. 죄책감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일 때마다 우리는 치유됩니다. 예전 같으면 침묵하고 참았을 상황에서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는 치유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people pleasing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요구와 바람, 감정을 먼저 챙기는 습관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풀고 좀처럼 거절하거나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있고 힘이 되어야만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즉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일종의 자기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조차 자신의 기본적인 요구를 챙기지 않고 감정을 외면하며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몹시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완벽주의에 빠지거나 자신을 늘 부끄러워하거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가혹하게 판단하고 채찍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무심하거나 곁에 있어주지 않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양육자에게서 최소한의 안전 또는 애정을 얻기 위해 남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적 주변부에 속한 이들은 낙인 찍힘 또는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이런 패턴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남을 우선하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03년 심리치료사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인 피트 워커는 잘 알려진 투쟁, 도피, 경직이라는 스트레스 반응 모델의 네 번째 반응을 추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대신 위협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맞춰주는 식으로 반응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아첨 반응은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워커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저항하면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첨이 어린 시절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방어 기제를 계속 붙잡고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직면하면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밝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려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영혼 없는 칭찬을 건네거나 전혀 관심 없는 일에 동의하는 식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높은 수준의 처벌과 통제 성향을 보이고 자녀에게 불합리할 정도로 높은 기대치를 부여합니다. 이들은 자녀의 물질적 요구는 충족해 주지만 정서적 지지는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환경에서 이런 엄격한 규칙은 아이들로 하여금 타인의 인정을 얻는 유일한 길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데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편에는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지만 기대나 규칙, 문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적용하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적절하게도 어린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거나 부부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 전도는 대개 부모화된 아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이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정서적 책임을 떠맡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받는 사랑이 자기가 얼마나 부모를 지지해주고 비위를 맞춰주느냐에 달려있음을 배웁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철저히 돌보지 않고 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불안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태도에는 여러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공통점은 바로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안전. 나는 소속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둘째, 정서적 안전. 나는 이해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셋째, 물질적 안전. 나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 앨런 백은
사회적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성격 특성을 가리킵니다. 사회적 의존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남을 챙기느라 자기 요구를 표현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비판이나 거절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사회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데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맞서는 인지치료가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보웬의 가족 체계 이론은 분화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강하고 독립적인 자아감을 지니지만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에 영혼까지 크게 흔들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돌보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친절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을 때 그 친절은 변질되어 people pleasing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병리적 이타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신에게 명백히 해를 끼치면서까지 비합리적으로 타인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보다 우선시하는 태도죠. 그들의 행동은 타인의 인정을 얻고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깊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한 이타심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면서도 비교적 내적 갈등 없이 지속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건강한 이타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면서도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결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스콧 베리 카우프만과 에마뉘엘 우요크는 병리적 이타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건강한 이기심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한 이기심이란 자신을 돌보고 삶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가장 건강한 행위라는 개념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고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단호한 선 긋기로 나를 지켜라. 심리학자 티안 데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아이들은 불안에 찬 작은 돌봄 제공자가 되어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그들의 표정과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눈치 보는 습관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자기감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처절하게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돌봅니다. 때로는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정작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진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기 위한 슬픈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방어 기제를 허무는 첫걸음은 내가 지금 내 감정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는 우리 몸, 즉 신체를 통로 삼아 감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몸에 깃든 감정의 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17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별개라고 전제하는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는 몸은 결함이 있지만 마음은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근대화와 함께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몸을 순수하고 고등한 정신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관념이 빠르게 뿌리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감정을 피하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주지화에서 이런 태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지화는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차가운 생각으로 바꾸어 이성이나 논리 혹은 연구로 처리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나 역시 20대 초반에 아픈 이별을 겪었을 때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전부 머리로 처리하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혼자가 낳은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한 차가운 목록을 만들고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팟캐스트를 들었으며 전 연인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닥치는 대로 관련 심리학 기사를 읽었습니다. 몸으로 슬픔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일이 너무도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 모든 빈틈을 이성과 논리로 가득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의 아픔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우연히 단체 명상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석에 자리 잡고 앉자마자 명상 지도자가 참가자들에게 보디 스캔을 안내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천천히 의식적으로 살피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배가 꽉 조이고 가슴은 막힌 듯 답답하며 목은 무언가에 올가맨 듯 죄어오고 있음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명상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몸 깊은 곳에서 단 한마디의 답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프다. 그동안 주지화로 꾹꾹 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들어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생각으로 밀어내지 않고 온전히 몸 그대로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한 순간이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놀랍게도 감정의 격렬한 파도가 물러가고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몸으로 경험되는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뛰는 심장에 손을 얹거나 내 팔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배로 깊이 호흡하는 아주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감정의 강렬한 신체 반응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감정은 그 아래에 숨어있는 내 진짜 요구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행복, 평온, 즐거움 같은 감정은 우리의 요구가 잘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원망, 좌절, 압도감, 억울함 같은 불편한 감정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휴식, 영양, 진정한 유대감 같은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며 만성적인 번아웃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긴급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과도하게 베푸는 습관을 멈추고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불확실함,
불안 같은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가치의 역할입니다. 가치는 치유를 위한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가치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원칙이라면 자기 개념은 정체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자기 개념은 어린 시절 양육자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켜켜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 메시지를 평가할 능력이 없었기에 그대로 진실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자신이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경계 설정이나 자기 주장을 피해버립니다. 타인을 우선하는 패턴을 끊으려면 바로 이 자기 개념을 새롭게 리셋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발전시켜야만 타인의 보살핌과 사랑, 존중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념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핵심 대처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반대 행동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시키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을 방에 고립시키거나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합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 반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거나 거품 목욕을 하거나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 행동은 우리가 새롭게 쓴 긍정적인 정체성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원하는 것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죄악으로 여겨 자신의 바람을 지워버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타인의 선호만 따라갑니다. 하지만 삶이 온통 다른 사람의 취미와 관심사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점차 나 자신과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원망, 상처, 분노, 소진, 이용당했다는 느낌은 모두 내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으니 나를 좀 돌보라는 내 안의 긴급 신호입니다. 내 요구가 지나친 사치처럼 느껴질 때 내 안에 과하다는 기준이 평생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한참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당연한 권리와 요구가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모욕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나는 친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애정과 고마움을 표현받아야 한다. 나는 내 열정과 관심사, 신념을 무시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소중한 시간과 혼자만의 공간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를 뿐 어느 쪽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타인을 배려할 때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적 경계를 세운 뒤에는 타인에게도 그 경계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요청하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피플 플리저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상사가,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서 알아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 오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말하지 않고 상대가 정확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깊은 서운함과 파괴적인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청은 솔직하게, 부드럽게, 직접적으로 해야 합니다. 토마스 고든 박사의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로 인해 이런 영향이 와서 이러이러한 감정이 느껴져. 그러니까 앞으로 땡땡을 해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둘이 있을 때 내가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면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서 나는 속상함을 느껴. 우리 같이 있을 때는 핸드폰을 조금 보지 말아줄래? 물론 내가 정중히 요청해도 상대가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통제 불가능한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감수하고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틀과 친밀도의 거리를 조정하여 나를 지킬 것인가? 경계 설정은 상대에게 행동을 바꿔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구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경계 설정에는 타인의 참여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관계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하는 내적 방어벽입니다. 때로는 아예 줄을 놓아버리는 단절도 경계가 됩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체중을 습관적으로 깎아내리는 잔인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발 그만두라고 화를 내도 부드럽게 타일러도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느라 목소리를 낭비하지 않고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체중 이야기를 꺼내면 대꾸하지 않았고 문자에 답하지 않았으며 전화를 끊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얽힐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라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면 내 삶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건강한 감정적 경계의 목표는 타인의 감정을 사이코패스처럼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평온을 바라는 연민은 지극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내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기분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궁극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돌봐야 할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자신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연민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내적 경계입니다. 기꺼이 거절하고 아파하며 나를 돌보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타인의 감정을 해결해 주려는 플리징 충동이 숨가쁘게 밀려올 때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감정은 스스로 돌볼 책임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그들의 중독이나 성격 결함을 치료받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내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자기 자신에게 완벽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편함을 마치 죽음이 아닌 새벽처럼 마주할 용기를 갖기를. 심리학자 KJ 램지의 말입니다. 경계를 세울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칼날처럼 따라올 수 있고 타인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슬픔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와 함께 찾아오는 아주 거룩한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이 불길을 기꺼이 통과하며 나를 달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훨씬 더 부정적이고 깊게 경험합니다. 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고통이 금방 지나갑니다. 성장통을 무사히 이겨내려면 타라 브렉이 강조한 근본적 수용의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근본적 수용이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아픔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를 열린 마음과 친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본적 수용을 실천할 때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기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연민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두려움, 억울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둘째,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살핍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심장이 빨리 뛰는지 살피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정한 말을 자신에게 건넵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넌 지금 안전해. 셋째, 지금의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환영한다.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상태고 나는 이를 받아들인다. 두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의 롤 모델을 떠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용기와 담대함을 지닌 이 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질문하고 그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수천 명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환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며 가장 자주 남긴 눈물의 후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심리학자 메릴린 웰스는 공감이야말로 수치심을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해독제라고 했습니다. 피플 플리저들은 죄책감이 밀려올 때 타인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상처나 좌절에 지나치게 집중하려는 강박적 충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신 내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 내 몸이 어떤 아픈 감각을 느끼는지, 이 순간 정작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눈물겹게 살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러나 타인이 원하는 대로 따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척당한다. 클라리사 에스테스의 명언입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로 한 결심을 끊임없이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상호성, 친절을 요구하는 내 모습이 너무 까다롭고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경계를 세우며 느끼는 그 외로움은 향후 내 인생에서 진짜 기쁨과 진정한 상호성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룩한 전제 조건입니다. 나 없는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헤일리 머기의 착한 중독. 이 책을 덮으면서 제가 느낀 감상과 제 마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이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서 드러난 많은 문장들이 제 영혼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지워가다 보면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배척당하고 만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야, 천사 같아, 마음이 너무 착해. 이런 찬사들을 얻은들 홀로 남은 방 안에서 내 영혼이 피눈물을 흘리며 왜 너는 너를 지키지 않았니? 왜 나를 지키지 않았어? 라고 울부짖고 있다면 그 삶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중학교 시절 저는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착함이라는 단어가 바보 같다, 멍청하다는 단어와 동일시되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 내가 바보 같아 보인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착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 자신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거절할 줄도 압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단단해져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툭 끊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두면 제대로 된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하는 적절한 내적 긴장과 단단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결국 나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소모품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착함은 진짜 착함이 아니라 나를 방치하는 지독한 어리석음이자 자기 유기일 뿐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무례하고 병리적인 사람들을 내 삶에서 단호하게 피하고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구상에서 온전히 책임지고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한 의무를 지닌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기 위해 선을 긋고 거절할 때 제발 아주 작은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며 조연으로 살던 서글픈 삶을 당당히 끝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전면에 서십시오. 착하려 애쓰지 말고 내 영혼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거울 속에 내 눈을 가만히 응원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세요. 그동안 남들 눈치 보느라 참 고생 많았어.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장 먼저 지켜줄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